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인천항의 낡은 창고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한서연의 얇은 드레스 위로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첫 마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올해의 첫눈이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감추려는 듯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죽어가는 그녀에게는 지독한 아이러니일 뿐이었다. 피맛이 입안에 비리사게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되짚어보려 애썼다. 모든 것이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다.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모두의 부러움과 사랑을 한몸에 받던 그녀 한서연. 그녀의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뒤틀려 버렸을까? 얼굴들이 떠올랐다. 자애로운 미소 뒤에 탐욕스러운 칼을 숨기고 있던 새아버지 박상훈 부회장.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10수년을 기다린 하이에나였다. 서연아, 다 널 위한 거란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이제는 역겨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던 눈빛은 차갑고 무정했다. 마치 쓸모없어진 장난감을 버리는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한유라. 언제나 가녀리고 착한 동생인 척했던 그녀. 서연은 진심으로 유라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하지만 그 예쁜 얼굴 뒤에는 뱀처럼 또아리를 튼 질투와 시기가 숨어 있었다. 유라는 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갈망했다. 그녀의 옷, 그녀의 지위, 그리고 그녀의 남자까지도. 마지막 순간 유라는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원래부터 이건 다 내 자리였어. 그 목소리에 담긴 승리감과 경멸은 서연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마지막으로 권태민. 권태민. 그녀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눈빛에 속아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던 사람을 밀어냈다. 태민은 그녀에게 영혼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아우라 그룹의 주식이 그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뒤 그녀를 이 차가운 창고에 던져버렸다. 서연아, 사랑했어. 하지만 세상은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믿음, 사랑, 가족.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후회와 원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남은 숨통을 조였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늘 무표정하고 차가워서 얼음 왕자라 불리던 남자. 그녀의 약혼자였지만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남자 권지혁. 이상하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떠오른 것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대신 기억의 파편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죽음 이후의 장면이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권지혁이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창고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 얼음 같던 남자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세상이 떠나가라 절규하며 그녀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뜨거웠다. 그 눈물은 그녀의 뺨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어떤 감정도 없어 보였던 그의 눈동자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지독한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고지순한 사랑이었다. 그제야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보석을 버리고 가짜 돌멩이를 쫓았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려던 유일한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을 파멸시킬 늑대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을. 지혁씨, 내가 틀렸어. 마지막 생각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그녀의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쨍한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다. 한서연은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시는 고통 대신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몸 상태가 느껴졌다. 춥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실크 가운이 피부에 닿는 감촉과 은은한 남방의 온기가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비릿한 피 냄새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닌 신선한 백합 향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낡은 창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잠실의 롯데월드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대리석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곳은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대기실이었다. 여긴 어째서... 서연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긁히고 상처 입었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곱게 관리된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만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과 목을 만졌다. 상처는 없었다. 그 지독했던 고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하얀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창백하지만 생기가 도는 뺨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혼란으로 가득 찬 눈동자. 무엇보다도 그 얼굴은 죽기 직전의 퀭한 모습이 아니었다. 24살, 아직 세상의 추악함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시선이 거울 옆에 놓인 디지털 시계로 향했다. 2023년 12월 24일 오후 6시 30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2023년 12월 24일, 그녀가 죽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 바로 오늘 이 장소에서 그녀는 권지혁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녀는 모두의 앞에서 그 약혼을 깨고 권태민에게 달려가겠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다. 돌아온 거야. 과거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피부에 와닿는 공기에 감촉 코끝을 맴도는 백합 향기 심장의 격렬한 고동소리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 순간 죽음의 고통이 환영처럼 그녀를 덮쳤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과 숨통을 조이는 절망감. 박상훈의 냉혹한 눈빛, 한유라의 조소, 권태민의 배신. 어린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눈물 흘리던 권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귀가 아니었다. 신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 벌컥 대기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온도를 빼앗아버린 듯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권지혁이었다. 2년 전 그녀가 그토록 지겨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걱정에 빛 그녀를 향해 고정된 시선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대기실의 정적을 깼다. 몸은 좀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 목소리.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그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간신히 눈물을 참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멀리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박상훈, 한유라, 그리고 권태민. 너희들이 내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 이제부터 내가 몇 배로 돌려주마. 그리고 권지혁 씨. 지난 생에 내가 당신에게 줬던 상처와 외로움, 이번 생에서는 내가 전부 갚아줄게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테니. 서연은 아무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상속녀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돌아온 복수자의 차갑고 예리한 빛이 그 안에 번뜩이고 있었다.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남긴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대기실 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들은 한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어 천사처럼 꾸민 한유라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권태민이었다. 과거의 서연이라면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뻐하며 달려갔을 두 사람이었지만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그들의 모습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처럼 기괴하고 역겨울 뿐이었다. 언니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잖아. 유라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은 여전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서연이 계획대로 약혼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한 초조함과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태민 역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까? 그는 은근슬쩍 파혼을 종용하고 있었다. 과거의 서연은 이 말에 감동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어서 저 놈을 차버리고 내게 와. 내 뒤에 아우라 그룹과 함께 라는 그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누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곁에 서 있던 권지혁의 팔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팔을 꼈다.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연인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단단한 팔뚝을 부드럽게 감쌌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유라야. 태민 씨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잠시 긴장했을 뿐이에요.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처럼 환하게 웃었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미소가 찰나의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민의 부드러운 미소 역시 잠시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서연과 지혁이 맞닿은 팔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가장 놀란 것은 어쩌면 권지혁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그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늘 자신을 벌레 보듯 피하던 그녀였다. 그는 감정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미소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모두들 기다리시겠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말하며 지혁의 팔을 이끌고 문 쪽으로 향했다. 유라와 태민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잠시 멈춰 섰다가 황급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은 등 뒤에 꽂히는 태민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는 그 시선에 설레고 흥분했지만
이제는 차가운 혐오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지역의 팔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천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침내 거대한 연회장의 문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클래식 선율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서울의 모든 명망 있는 가문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에 선 두 사람, 한서연과 권지혁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그 시선들 속에서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조롱 섞인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아우라그룹의 고명딸이 어떤 스캔들을 터뜨릴지 기대하고 있었다. 단상 근처에는 매서운 눈빛의 한재성 회장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 너머에 숨겨진 깊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혁이 서연의 손을 가볍게 쥐며 속삭였다. 힘들면 내가 나설게.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뜻밖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향해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두 사람은 수많은 시선을 가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마침내 서연의 손에 마이크가 쥐어졌다.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파혼이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와 태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차분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저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철없는 외손녀가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 역시 이 결혼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재성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권지혁이라는 사람이 그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두가 화려한 성공에 취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의 고백에 압도되었다. 권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득감이 수없다는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지혁의 손을 마주잡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선언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한서연은 제 인생에서 이 남자 권지혁 외에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에는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재성 회장의 굳었던 얼굴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강하게 마주 잡았다. 그 손의 힘에서 서연은 그의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단상 아래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한유라가 넘어져 있었다. 그녀의 순백 드레스 자락은 복이 흉하게 찢어져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넘어진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난 그저 지혁 오빠가 언니를 너무 압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묘한 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넘어진 것을 마치 지역의 압박 때문에 불안해진 서연을 걱정하다가 벌어진 일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다. 순식간에 연 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미묘하게 바뀌었다. 몇몇 사람들은 지역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 한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서연은 즉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고 단상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녀는 유라의 앞에 쭈그려 앉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살폈다. 유라야, 괜찮아. 많이 다쳤어. 유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내가 방해해서 미안해. 서연은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려 마이크 없이도 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 유라가 저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격한 모습을 보고는 저보다 더 긴장했나 봅니다. 원래부터 저를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는 착한 아이인데 그 마음이 앞서서 그만 작은 실수를 했네요. 부디 제 동생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서연의 말은 완벽했다. 그녀는 유라를 착하고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을 긴장해서 저지른 작은 실수로 규정해버렸다. 지역을 향했던 의심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고 오히려 유라는 언니의 중요한 날에 눈치 없이 소란을 피운 철부지 동생이 되어버렸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꼴이었다. 서연은 직원들에게 유라를 부축해 대기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소란이 정리되자 그녀는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역의 곁에 섰다. 그녀가 힐끗 할아버지 쪽을 보자 한재성 회장은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만족감이 담긴 고갯짓을 해보였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약혼식 다음 날 서울의 모든 사교계와 경제계는 아우라 그룹의 상속녀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녀의 파격적인 사랑 고백은 온갖 추측을 낳으며 하루 종일 신문과 온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철부지 아가씨의 갑작스러운 변심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계략이 있는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정작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한서연은 외부의 소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강남에 위치한 아우라 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의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도시에 아침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자료들이 빼곡히 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네딩하는 소리와 함께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사님 박상훈 부회장님께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10분 뒤 50층 대외의실입니다. 올 것이 왔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박상훈이 그녀의 승리를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다. 그는 분명 약혼식에서의 그녀의 행동을 빌미로 그녀를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경영자로 몰아붙여 권한을 박탈하려 할 것이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이 압박감에 무너져 내렸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오히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어깨선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짙은 회색의 파워수트는 그녀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우고 냉철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50층 대회의실의 묵직한 문을 열자 이미 모든 임원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한재성 회장이나 박상훈 부회장의 세력에 속한 원로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박상훈은 한재성 회장의 맞은편 상석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의 예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 한서연 이사도 왔으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지. 한자혜성 회장의 나직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세를 바로 했다. 박상훈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충실한 신복인 김 전무가 포문을 열었다. 회장님, 어젯밤 약혼식 일로 그룹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이사님의 행동은 너무나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박상훈 계열의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주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비난의 화살이 서연에게 쏟아졌다. 서연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박상훈이 연극의 주인공처럼 나섰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서연이의 새아버지로서 아이가 최근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마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잠시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는 서연을 감정적인 문제 아로 낙인 찍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녀를 경영 일선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반박하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릴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박 부회장님, 그리고 김 전무님. 저에 대한 깊은 걱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룹의 이미지를 말씀하셨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실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박 부회장님께서 직접 총괄하고 계시는 부산 제니스몰 리뉴얼 프로젝트. 지난 분기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이번 회계연도 예상 손실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현지 소비 트렌드 분석 실패와 무리한 MD 구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룹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박상훈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다. 김 전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리 또한 부회장님께서 직접 밀어붙이셨던 바이오 기업 셀테크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해당 기업의 주력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현재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저희 TF팀의 초기 보고서에서 이미 수차례 경고했던 바입니다. 이 결정은 그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그들의 공격을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데이터와 팩트로 완벽하게 분쇄해버렸다. 박상훈 계열의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을 지배하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따라서 저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제 개인사에 대한 논의 대신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아우라 넥스트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는 기존의 부실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룹의 자원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닌
아우라 그룹의 다음 5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지난 밤새 작성한 세부 기획안입니다. 그녀는 기획안의 핵심 내용을 막힘없이 브리핑했다. 시장 분석 기대 수익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것은 철부지 상속녀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깊은 고민과 통찰력이 담겨있는 압도적인 기획이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경탄과 충격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한재성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박상훈에게로 향했다. 박 부회장, 네 회장님. 최근 실적들에 대해 나는 매우 실망했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한 회장은 말을 이었다. 부산 제니스몰과 셀태그건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게. 책임질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야. 그리고 그는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이사, 아우라 넥스트 프로젝트 아주 인상 깊었네. 아우라 그룹에는 변명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과 용기를 가진 리더가 필요하지. 오늘부로 한 이사를 신설될 미래전략기획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하겠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즉시 추진하도록. 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한재성 회장의 선언은 회의의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박상훈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잿빛이 되었다. 그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주먹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재빨리 눈치를 살피며 새로운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났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할아버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두 번째 전투 역시 그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아우라 그룹에서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다진 한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다음 단계로 이전시켰다. 복수라는 이름의 교향곡은 두 개의 악장으로 나뉘어 동시에 연주되어야 했다. 하나는 권태민을 파멸로 이끄는 차갑고 격정적인 비극, 다른 하나는 권지혁의 마음을 얻고 그를 보호하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소나타였다. 그녀는 후자를 먼저 시작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J&YO 홀딩스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찬압이 들려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 전략 본부장이자 J&YO 홀딩스 회장의 약혼녀인 그녀의 등장은 즉시 모든 직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의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한 본부장님, 어쩐 일로... 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화상 회의 중이십니다. 쇠허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제 약혼자가 점심을 거를까봐 걱정돼서 온 것뿐이니까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회장실 바로 옆에 접견실로 안내했다. 약 30분 후 회의를 마친 권지혁이 피곤한 기색으로 집무실로 돌아왔다.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은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 의아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가 집무실 문을 열자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서연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회의 끝났어요, 지혁씨. 마침 잘 됐네요. 배고플 텐데. 그녀는 익숙하게 테이블 위로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펼쳐놓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5색, 빛깔의 잡채 정갈하게 붙여진 전과 여러 가지 밑반찬들.
완벽한 한식 한상 차림이었다. 모든 음식이 마치 전문 요리사가 만든 것처럼 훌륭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손으로 만든 투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혁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서연 씨,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한서연이 아닌 한서연 씨라고 부르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상황이라니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바쁘게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아내가 될 사람으로서 내조하러 온 상황이죠. 서연은 젓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한 점의 거리낌도 없었다. 지혁은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 재계에서 평생을 살아온 남자였다. 순수한 호의를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가락에 머물렀다.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 옆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칼에 베인 상처인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다.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간이 완벽했고 재료의 신선함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맛이 아니었다. 만든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맛이었다. 서연은 그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맛있어요. 먹을만하군요.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지난 생에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그의 갑옷이 되어 주리라. 그 시각 JIN3VO 홀딩스의 다른 한쪽에서는 권태민이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약혼식 이후 권지혁은 노골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들은 사사건건 감사를 받았고 그의 그 결제 라인은 모두 지혁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되었다. JINWO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유라와의 스캔들은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그를 믿고 따르던 세력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사촌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한서연이었다. 태민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청담동의 바르도에서 기다릴게요.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매력이 그녀에게 통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프라이빗 라운지 바르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 위태롭고 슬퍼 보였다. 서연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태민은 자리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태민 씨,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걸 빼앗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아우라 그룹을 지키려면 권지혁과 약혼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렇게 당신을 속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은 아직 당신에게 있는데. 태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역시 그랬다. 한서연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약혼식에서의 그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벌인 연극이었을 뿐이다. 그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럴 줄 알았어, 서연아.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자. 서연은 그의 말에 감격한 듯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말했다.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두 사람을 위한 방법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신용을 한 뒤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에 태미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권지혁이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 외국계 투자자들과 비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천항 일대를 동부가 최대의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사업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가고 성공하면 아우라 그룹을 위협할 정도의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대요. 태민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그 사람 서재에서 우연히 관련 서류를 봤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내가 몰래 촬영한 프로젝트 개요서 일부가 들어있어요. 공식 발표 전에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시공사 입찰을 따낼 수만 있다면 당신은 권지혁의 목줄을 쥐게 되는 거예요. 자이네우어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USB를 쥔 태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늘 자신을 짓누르던 사촌 형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리고 JNWO와 아우라, 그리고 한서영까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널 믿길 잘했어. 그는 감격한 목소리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만족감 속에 헤어졌다. 태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는 한서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한편 바르도를 걸어 나온 서연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위태롭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도 더 깊고 서늘했다. 복수의 교향곡, 그 첫 번째 악장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이제 권태민은 그녀가 짜놓은 악보 위에서 파멸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권태민이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라는 달콤한 독배에 취하해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서연은 복수 교향곡의 다음 악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중 앞에서 권태민과 한유라의 위선을 벗겨내고 그들의 관계를 만천에 드러낼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한 마리의 새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이었다. 지난 한 달간 태민은 서연이 건넨 USB의 정보를 맹신하며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그는 사채까지 동원하며 비밀리에 프로젝트의 핵심 시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JINNWOOO 홀딩스 내에서의 그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지만 그는 곧 다가올 거대한 성공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한유라와의 비밀스러운 만남도 더욱 대담해졌다. 서연은 사설 탐정을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한적한 호텔 라운지나 외곽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지만 가끔은 스릴을 즐기듯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아슬아슬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 서연은 그들의 부주의함과 오만함이 무르익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국내 최대 아동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행사였다.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아래 온갖 비즈니스와 사교, 그리고 위선이 난무하는 곳. 서연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갈라 당일 밤 서연은 권지혁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에 섰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에메랄드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그녀의 아우라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권지혁은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한 쌍이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곧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한유라를 발견했다. 유라는 여전히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청순하고 가련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하얗게 분칠한 어린 양처럼 보일 뿐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유라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었다. 유라야, 오늘 정말 예쁘다. 몸은 좀 괜찮아. 응 언니, 걱정해줘서 고마워. 유라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다. 두 자매의 우아의 깊은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서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이미 디스패치에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해둔 상태였다. 오늘 밤 10시 영빈관 뒤뜰 연못가의 정자. 시간이 흐르고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한시도 태민과 유렉에서 떼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태민이 유렉에 눈짓을 보내자 유라는 잠시 화장을 고치겠다며 자리를 떴다. 몇 분 뒤 태민 역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지혁에게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한 뒤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장소 근처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사설 탐정이 설치해둔 소형 무선 이어폰에 귀를 기울였다. 연못가의 아름다운 정자 안태민과 유라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다. 짜증나. 언제까지 저 한서연이랑 약혼자 노릇할 건데.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는 꼴 보자니 속이 뒤집어져 유라의 투정 섞인 목소리였다. 태민은 거만하게 웃으며 그녀를 달랬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권지혁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그 멍청한 한서연을 차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그 계집애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바치고 있다고. 정말 구제불능의 바보야. 정말이지.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물론이지. 태민은 유라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 멍청한 년에 모든 걸 빼앗아서 전부 너에게 줄게. 아우라 그룹도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입술이 격렬하게 포개졌다. 유라의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자선 갈라의 고상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탐욕과 욕망으로 뒤얽힌 추악한 장면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깔깍, 쌀깍, 쌀깍. 어둠 속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마치 기관총처럼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누구야? 태민과 유라는 혼비백산하여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당황한 얼굴, 격렬한 키스의 순간 모든 것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 후였다. 잠복해 있던 기자들은 득이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인터넷이 폭발했다. 단독. 진구 권태민, 전무와 약혼녀의 동생. 한유라 자선 갈래서 충격적인 비밀 애정 행각. 디스패치의 기사를 시작으로 수십 개의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기자들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은 어떤 변명도 불가능할 만큼 선명했다. 자선 행사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벌어진 폐륜적인 스캔들에 대중은 분노했다. 와, 약혼자의 사촌이랑 약혼녀의 동생이라니 완전 막장 드라마네. 한유라 천사인 척하더니 완전 여우였네. 소름 돋아. 한서연이 제일 불쌍하다. 믿었던 동생이랑 남자한테 동시에 배신당하다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그들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JNWREO 홀딩스와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했다. 궁지에 몰린 태민과 유라는 결국 다음날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로 최근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불륜 스캔들을
진지한 로맨스로 포장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원했던 결과였다. 이제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동생과 한때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대중의 동정심을 극대화시켰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태민과 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서연은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며 쩔쩔매는 태민과 유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는 한 점도 없었다. 그녀의 입계는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와인잔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목표물을 함정에 빠뜨린 포식자처럼 만족스럽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춘 엇갈린 탱고는 결국 파멸로 향하는 춤사위였을 뿐이다. 권태민과 한유라가 대중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위태로운 공개 연애를 시작했을 때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체스판 위 마지막 말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권태민의 모든 것을 앗아갈 체크메이트였다. 태민은 스캔들로 인해 JINWO 홀딩스 내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바로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였다. 그는 서연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불법적인 사채까지 끌어들여 프로젝트의 주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지분을 확보하고 각종 로비를 진행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권지혁을 꺾고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연은 그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달콤한 말로 그를 부추겼다. 조금만 더 힘내 태민 씨.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그녀의 메시지는 그에게 마약과도 같았다. 한편 권지혁은 태민의 무모한 자금 운용과 특정 건설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지혁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대우건설이라는 곳, 요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던데. 태민 씨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 조금 걱정되네요. 그녀의 걱정은 지혁에게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정예 감사팀에게 대우건설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뒤 지혁의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다. 대우건설이 지난 수년간 저가의 중국산 철강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왔으며 안전검사 보고서를 조작하여 수많은 부실 공사를 진행해왔다는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인천 마리나 베이였다. 지혁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검찰 내 자신의 라인에 전화를 걸었다. 운명의 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다. 기상청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슈퍼태풍 헤일이 북상하고 있다는 특보를 연일 내보내기 시작했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며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고였다. 태민은 처음에는 이 경고를 비웃었다. 그는 유라와 함께 강남의 고급배에서 술을 마시며 호언장담했다. 걱정 마. 우리 현장은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져서 그깟 태풍쯤은 끄떡없어. 오히려 이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 건물의 견고함이 증명돼서 더 큰 투자를 받게 될걸. 하지만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의 오만함은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파괴적인 위력을 보도했다. 도시의 모든 것이 멈추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태풍이 인천을 덮친 그날 밤
태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이 부서져라 몰아치는 비바람과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은 바람 소리에 그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신이 두절되었는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 그의 모든 것이 저 미친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그리고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바로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 현장의 모습이었다. 이제 막 뼈대를 올리고 있던 거대한 주건물의 일부가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핥히고 간 것처럼 철골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전 9시 속보가 터져 나왔다. 검찰 인천 마리나베이, 시공사 대우건설, 압수수색 대규모 자재 비리 및 부실 공사 혐의. 뉴스는 대우건설이 기준 미달의 철강을 사용했으며 태풍의 위력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된 것은 명백한 인재, 린자이라고 보도했다.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투자한 수천억 원의 돈은 이제 붕괴된 건물의 잔해와 함께 공중으로 사라졌다. 은행과 사채업자들의 빚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는 파산과 동시에 부실공사의 공모자로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완전히 구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우라 그룹 본사로 달려갔다. 며칠 밤을 샌 듯 퀭한 얼굴과 흐트러진 옷차림 핏발선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서의 제지를 뿌리치고 서연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한서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태민은 그녀에게 달려가 책상을 치며 절규했다. 네가 준 정보였잖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나 좀 도와줘. 서연아,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잖아.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과거의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쳐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책임. 내가 왜? 무서운 소리야. 우리가 함께하기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착각하지 마, 권태민 씨. 처음부터 우리 같은 건 없었어. 넌 그저 내 게임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으니까. 게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넌 네가 날 갖고 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 인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부실덩어리였고 난 그걸 알고 있었지. 내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면 그 썩은 동아줄을 반드시 잡을 거라고 확신했고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뇌가 서연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그 USB, 내 탐욕을 자극할 만큼의 진짜 정보와 널 파멸로 이끌 가짜 정보를 적절히 섞어놓은 미끼였을 뿐이야. 넌 네가 사냥꾼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내 덫을 향해 달려온 멍청한 짐승이었을 뿐이라고. 교진말, 거짓말이야. 네가 어떻게... 왜? 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냐고. 그건 네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보면 알게 될 텐데. 넌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날 비참하게 버렸지. 난 그저 네가 나에게 준 고통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고 있는 것뿐이야. 태민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자신의 파멸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지옥의 심연에서 기어나온 악마의 심판이었다.
그는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을 뿐이다. 서연은 무너진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보안팀을 호출하는 버튼을 눌렀다. 여기 침입자가 있어요. 끌어내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우라그룹 빌딩의 옥상 정원에서 지역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뒤 맑게 갠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역이 나직하게 물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 그저 썩은 토대 위에 세운 탐욕의 성은 결코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권태민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나갔다. 체스 게임은 끝났고 승자는 정해졌다. 권태민이라는 이름이 세간의 관심사에서 잊혀갈 무렵 서울에는 초가을에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의 삶 역시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그녀가 이끄는 에이유라 넥스트 본부는 연일 성공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고 권지혁과의 관계는 재계가 인정하는 공식 파워 커플로서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서연은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향한 마지막 탐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복수를 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진혼곡이었다. 그녀는 경기도 양평에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어머니 오수진 여사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서연이 기억하는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가만히 사진을 어루만졌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제가 반드시 엄마 앞에 무릎 꿇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수소문 끝에 업계 최고로 알려진 보안 및 정보 컨설팅 업체의 대표를 만났다.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최 실장이라 불리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말이 적고 눈빛이 예리했으며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도청에 위험이 없는 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의뢰를 밝혔다. 15년 전 제 어머니 오수진 여사의 교통사고에 대해 재조사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는 단순 과로로 인한 운전 미숙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주세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새아버지인 박상훈 부회장과 동생 한유라의 과거를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한유라가 입양되기 전에 모든 기록 그리고 박 부회장이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행적을 원합니다. 최 실장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서연이 건넨 계약서와 선금을 확인했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서연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바로 박상훈과 한유라의 DNA 샘플이었다.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다. 스캔들 이후 이미지가 실추된 유라는 할아버지인 한재성 회장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본가에 머무르며 요조숙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의 앨범을 찾는다는 핑계로 본가를 방문했다. 유라는 서연을 보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할아버지 앞이라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언니 웬일이야?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어릴 때 쓰던 방에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 서연은 유라의 방으로 들어가 추억을 회상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화장대를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있는 머리빗을 발견했다. 서연은 유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며 재빠르게 빗에 엉켜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박상훈의 샘플은 더욱 간단했다. 다음 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가 마시고 내려놓은 물잔을 비서에게 부탁해 조용히 확보했다. 서연은 이렇게 얻은 2개의 샘플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에 신분을 숨긴 채 의뢰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서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다. 아요라 넥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권지혁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최 실장에게서 매일 밤 보고되는 조사 경과를 확인하며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최 실장에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은 최 실장과 약속한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삼엄한 보안을 거쳐 들어간 방의 테이블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교통사고 기록철 15승 18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누런 서류 봉투였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오수진 여사님의 차량을 들이받은 덤프트럭 운전사는 당시 말기 암 환자였고 수십억 원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며칠 전 그의 가족 명의로 된 모든 빚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외 계좌를 통해 모두 변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는 심하게 파손되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저희가 당시 담당 경찰을 추적한 결과 외부의 압력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청부 살인이었다. 최 실장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상훈 부회장, 그는 오수진 여사님과 결혼하기 전 이미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했고 딸은 행방불명 처리되었습니다. 한유라 양이 입양되었다는 보육원 기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유라라는 아이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누런 서류 봉투로 향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한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그녀의 세상을 뒤흔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계엄체 A 박상훈 추정 와 검체 B 한유라 추정은 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상훈은 처음부터 아우라 그룹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그는 어머니와 결혼한 뒤 자신의 본처를 살해하고 자신의 친딸인 한유라를 고아로 위장시켜 이 집에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마저 살해했던 것이다. 한유라는 질투심 많은 동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들어온 공모자이자 뱀이었다. 서연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었다.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박상훈의 자상한 얼굴, 유라의 순진한 웃음.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기억들이 끔찍하고 기괴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슬픔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그들을 향한 증오로 들끓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정의를 위한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슬픔의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실장에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가옥을 나온 서연은 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다. 아우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2주 후 그녀의 입가에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무대. 모든 죄악이 심판받을 그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가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장엄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화려한 연회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단연 박상훈 부회장이었다. 한재성 회장은 고령을 이유로 명예직에 머물러 있었기에 사실상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것은 그였다. 그는 수많은 인사들의 축하와 찬사를 받으며 성공한 경영자이자 자애로운 가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우아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이 영광스러운 제국의 새로운 황제와 공주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화려한 미래가 아닌 지옥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한서연과 권지혁이 나란히 들어서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색을 집어삼킨 듯한 짙은 검은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의 존재감은 연 회장 안에 그 어떤 빛보다도 강렬했다. 그것은 마치 복수의 여신이 강림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슬픔이나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분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권지혁은 묵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서연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연 회장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상훈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인자한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박상훈과 유라에게 다가가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축배를 제안했다. 부회장님, 그리고 유라야, 아우라 그룹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해요. 분명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의미를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한재성 회장의 짧고 품격 있는 기념사가 끝나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사회자는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알렸다. 그럼 이제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박상훈 부회장님을 모시고 아우라의 다음 50년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박상훈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아우라 그룹의辉煌, 한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연설대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헛기침을 하는 순간이었다. 지직,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을 비추는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남았다. 스크린에서 재생되려던 영상은 멈추고 대신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서연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박상훈이 당황하여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지나쳐 연설대에 다른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소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회장님의 미래 비전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를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한서연,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오지 못해. 박상훈이 고함을 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기념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상훈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과 자금 흐름도였다. 박상훈 부회장님, 당신은 지난 10년간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당신이 그룹의 피를 빨아먹은 증거입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개요즘 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박상훈이 발악했지만 서연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동생이었던 한유라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연의 시선이 하얗게 질려가는 유래계로 향했다. 한유라, 그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제 어머니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온 박상훈 부회장의 친딸입니다. 제 스크린에 떠오른 친자 관계 확률 92.9%라는 문구에 연 회장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한자혜성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서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겠다. 횡령과 사기. 하지만 당신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15년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관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덤프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사라진 블랙박스 기록. 서연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얼어붙은 박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상훈 씨,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15년 전 그날 나의 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의 절규와도 같은 질문이 연 회장을 가득 메우는 순간이었다. 꽝!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연 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하객들을 해치고 단상을 향해 직진했다. 선두에 선 부장검사가 박상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훈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함정이야. 한서연 내년이 박상훈이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팔을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모든 것을 끝내는 사망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실신 직전의 한유라 역시 공모 혐의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50주년 기념 파티는 그룹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을 터뜨리며 파멸의 현장이 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연 회장의 단상 위에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후련함 대신 깊은 슬픔과 허탈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를 덮어주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심판은 끝났다. 잘자.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심판의 연회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상훈과 한유라는 법에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이 아우라 그룹에 남긴 상처는 한서연과 권지혁 그리고 한재성 회장의 노력 아래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다. 서로연은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는 박상훈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과감하게 잘라냈고 에이오라 넥스트를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혼란에 빠졌던 임직원들은 그녀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은 비단 성공뿐만이 아니었다. 권지혁과의 관계는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고 단단해졌다. 지옥 같은 복수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준 그는 이제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에 와 있었다. 그곳은 지혁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 전 구입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두 사람은 돛돌 위에 나란히 앉아 곧 있을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보고 있었다. 이 디자인은 어때요? 우아하고 예쁜데
서연이 한 디자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혁은 드레스가 아닌 서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입으면 세상 어떤 드레스라도 아름다울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따스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행복을 시기했다. 그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혁이 운전하는 차는 남산 순환도로의 한적한 터널로 진입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터널의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명백한 고의였다. 세어연아. 지혁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이 앉은 조수석 쪽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운전석 쪽으로 차를 틀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부서지는 유리 조각과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강철의 비명소리. 서연의 의식은 그 충격 속에서 까마득한 심연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서연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병원의 새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지혁 씨, 권지혁 씨는 세어연아 진정하거라. 그녀를 붙잡은 것은 할아버지 한재성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자고 비통해 보였다. 지혁이는 지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한 회장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얼마 후 의사에게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권지혁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고 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머리에 받은 충격이었다. 그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깊은 코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쩌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선고였다.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복수가 끝나고 행복이 이제 막 시작되려던 순간에 신은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덤프트럭 운전사는 거액의 돈을 받은 청부업자였고 그 배후에는 보석으로 잠시 풀려나 있던 한유라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서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동기어진 통귀 유진의 복수였다. 한유라는 살인미수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더 이상 서연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시간은 멈췄다. 권지혁이 잠들어 있는 중환자실의 유리창 앞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날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고 계절이 4번 바뀌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서연은 개인적인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아우라 그룹과 JINVEOO 홀딩스 두 거대 기업의 임시회장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녀는 마치 권지혁이 빙의한 것처럼 냉철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녀를 얕보던 수많은 적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두 그룹을 굳건히 지켜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강인한 경영자의 모습은 밤이 되면 사라졌다. 매일 저녁 서연은 어김없이 지역의 병실을 찾았다. 이제는 VIP 병실로 옮겨진 그의 곁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고 그가 좋아하던 책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그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새로 나온 영화 이야기, 변해가는 세상 이야기.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혁 씨, 당신이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정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오늘 에이오라 넥스트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어요.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게 용기를 줬으니까. 어느 날 한재성 회장이 병실을 찾아와 지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의사들이 그러더구나.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아버지. 그 사람은 돌아올 거예요.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평생 제 곁을 지켜주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그들의 결혼식 예정일이었던 10월의 어느 날이 되었다. 서연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게 차려입고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부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지혁 씨, 오늘이 우리 결혼하는 날이에요. 내가 고른 웨딩드레스 지금쯤이면 완성되었을 텐데. 당신이 직접 봐줘야죠. 일어나서 나 예쁘다고 말해줘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 이제 괜찮아요. 복수도 끝났고 회사는 안정됐어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내 곁으로 돌아오면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언제 오든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요, 지혁 씨. 그녀는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기계음과 그녀의 나직한 속삭임만이 흐르고 있었다.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한서연의 뜨거운 눈물이 권지혁의 손등 위로 떨어져 스며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기도를 올리던 그 찰나, 서연은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그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다. 너무나도 미미해서 자신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가락 끝에 집중되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분명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켜쥐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년 동안 미동도 없었던 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마치 깊고 긴 잠에서 깨어나려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그와 그의 미세한 움직임만이 존재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꺼풀이 열렸다. 1년 만에 세상의 빛을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다. 그는 몇 번 눈을 깜박이며 눈앞에 있는 흐릿한 형체를 인식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의 시야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연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쉰 목소리가 공기처럼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울지 마요. 못생겨. 졌잖아. 그것은 기적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연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혁 씨, 권지혁 씨. 급하게 달려온 의료진에 의해 병실은 분주해졌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는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의 의식이 명료하게 돌아왔고 신체 기능 역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날 이후 병원의 시간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지역의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는 강인한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굳어버린 근육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어눌해진 발음을 교정하기 위한 언어치료. 그 모든 과정에 서연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 기업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고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밤새 책을 읽어주었으며 그의 첫 걸음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싸울 때 그가 묵묵히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듯이 이제는 그녀가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연고였다. 몸이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혁은 자신이 잠들어 있던 1년 동안 서연이 홀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지 듣고는 놀라움과 안쓰러움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지혁이 매일 밤 자신의 곁을 지키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마된 보석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따스한 봄날 지혁이 마침내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홀로 차를 몰아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차가운 철문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면회실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한유라가 앉아 있었다. 한때 천사처럼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도끼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여길 왜 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비웃으러 온 거야.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유라의 모습에서 분노나 연민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를 보는 듯했다. 내 을 비웃으러 온 게 아니야.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왜 왔는데? 네오를 용서하러 온 것도 아니야. 난 평생 너와 박상훈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난 단지 내 안에 너를 떠나보내기 위해 왔어. 내 인생을 좀먹던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버리고 가려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있어, 한유라. 다시는 내 인생에서 널 생각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것은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1년 후 눈부신 5월의 제주. 세상의 모든 푸른빛을 모아놓은 듯한 협재 해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권지혁과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한서연이었다.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마치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아름다운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 지혁은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했다. 세어연아, 내 지혁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어색한 선자리에서 서로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 세상이 온통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밀어냈을 때도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도 나는 괜찮았어.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내 눈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 지혁씨, 1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면서 수만 번 생각했어. 다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줄까. 그리고 결심했지. 다시는 당신을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고. 세상의 모든 폭풍우 속에서 내가 당신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지혁은 서연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서 나온 작은 벨벳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신 빛을 발했다. 그것은 1년 전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바로 그 반지였다. 내가 당신의 곁을 평생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줄래. 나의 아내가 되어줘, 한서연.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서로의 천을 나누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났다. 지옥의 문턱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눈부신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상처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갈 새로운 날들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폭풍 뒤에 찾아온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새벽이었다.